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김수진입니다. 저는 그 박종훈 교수님 그 토론회에서 그 발제하실 때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지어왔다 그러는데 그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말이 저는 원자력 정책에서의 정치의 부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정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문제인데 왜 우리는 원자력 정책의 문제가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는지,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과연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서유럽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서 원자력 폐쇄를 이끌어냈는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들에서 원자력을 폐쇄했는데 왜 그러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들에서는 원자력을 폐쇄하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자력 정책을 고민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연 무엇을 원칙으로 삼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 원자력 정책이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저는 그걸 계획의 관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끊임없이 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지어져 왔고 거기에 사실은 정당이나 국회나 정치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지요. 그래서 꾸준히 그런 식으로 해서 지어져 왔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7차 계획에서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80년대부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반대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영덕이나 삼척에서 지역 주민들이 신규 원전 건설 부지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사성 폐기물 정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박정훈 교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저는 그 박정훈 교수님 PPT에 보면 무대책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무대책이라는 거에 하나 더해가지고 정치적인 무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1원전을 준공한 지 지금 딱 40년이 됐는데 40년 동안 꾸준히 짓기만 했지 사실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이 없고 그다음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선정 방법이라든지 선정 절차에 대한 논의조차도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독일의 예를 간단히 들면 독일은 7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짓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방사성 폐기물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프로젝트들이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소, 그다음에 최종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그리고 재처리 프로젝트까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재처리 프로젝트를 사실은 그 독일 연방 정부에서 발전업체들한테 강제하기 위해 가지고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사기업들이 발전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처리 프로젝트를 강제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연방 정부에서 근데 재처리 프로젝트를 발전업체들은 맡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70년대만 해도 재처리라는 것은 독일 정부에서는 너무 당연한 옵션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옵션은 무조건 재처리를 하고 남은 거를 최종 처분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처리를 강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신규 원전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IAEA나 이런 자료를 보시면 독일은 1977년부터 82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이 5년 동안 착공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라토리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랬고 브로크도르프라는 그 발전소 지을 때도 그 지방행정법원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은 이 건설을 허가하는 게 온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 건설 중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독일에서는 그런 원전 건설이 한창 일어났을 때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고민도 일어나고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논의되면서 원전 폐쇄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원전 건설이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아무런 갈등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것을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원자력 정책이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거는 다름 아닌
정당이 원자력을 둘러싼 갈등을 대변하는 데도 실패했지만 원자력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것에도 실패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유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했는가? 그 세계 원자력이 1980년대 말 이후로 거의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서유럽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서유럽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로 지어진 전력망에 추가된 원전은 11개였는데 그때 이후로 발전소 셧다운된 거는 58개였는데 이것도 아마 지금 제가 2019년 9월 말 현재로 그때 당시 조사한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수치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핀란드하고 프랑스에서 지금 각각 1기를 짓고 있고 영국이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유럽에서는 10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적이 있고 운영한 적이 있는 10개국 가운데 이 3개국을 빼고 7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폐쇄하기로 정치적으로 결정했거나 아니면 건설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했습니다. 근데 이를 나라들이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결정했나를 가만히 보면 국민 투표로 하거나 아니면은 사회당이라든지 사민당이라든지 녹색당이라든지 이렇게 원자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정당들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면서 원전 폐쇄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보면은 그리고 또 이 서유럽에서 원전을 폐쇄한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비례대표제 비율이 대부분 다 높고 아주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근데 영국은 양당제이고 그리고 영국이 지금 기후변화를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기업이 서유럽에서 원전 폐쇄를 한 대부분의 국가는 다 사기업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도 지금 사기업이지만 영국 정부 차원에서 원전 투자자의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적용하는 발전 차익 지원 제도 같은 거를 이 원전 발전소에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비싼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없는 게 지금의 전 세계적인 원전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유럽 국가들 대부분 보면 다 우리보다 민주주의 정당 정치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신고리 5, 6호기를 지금 그만둔다고 하는데 지금 신문지상에서 대부분 논의되는 거는 그만뒀을 때 2조 2.5조 5천억 원이 돈이 든다. 아니면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신문지상에서는 12조 원 이상의 돈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돈의 문제 중요하지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지요. 우리가 1987년도에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념이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지속 가능한 발전 이념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든지 사회, 경제, 환경 정책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이념이 아주 보편적인 이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자력 정책도 지속 가능한 이념에 비추어 가지고 과연 이게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건지 세대 내 형평성은 보장하는 건지 그렇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 이전에 사실은 부산이라는 그 고리 원전에 집중적으로 짓는 게 과연 세대 내 형평성에 맞는 건지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저렇게 방사성 폐기물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 100만 년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후세대들한테 그걸 남기는 것이 과연 이게 세대 간 형평성에 맞는 건지를 사회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최근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국가 그 어느 신문에서 그걸 동반위원회라고 이렇게 해놨던데 그 독일 연방의회에서 만든 일종의 자문위원회 같은 격입니다. 거기에 9명의 자문위원이 있는데 3명의 자문위원이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 3명 가운데 1명은 무조건 16세에서 27세에 해당하는 그 그룹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 대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는 그들의 오히려 더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 후세대들의 문제에 더 심각하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것은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어떻게 보면 세대 내 형평성, 세대 간의 형평성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시민사회나 정당이나 다 성숙하게 성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숙하게 성찰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아주 우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지요. 논쟁을 엄청나게 하겠지요. 스튜어트 햄퍼시라는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아주 작은 책자가 있는데 제목이 정의는 갈등이다 이런 책입니다. 아주 작은 책자예요. 그분은 거기에서 그냥 오픈 논쟁하는 거, 그냥 공론하는 이 논쟁 자체가 정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민주주의에서는 공론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셨고 또 독일의 윤리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했던 우리 사회에서는 위험사회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사회학자 우울리백의 그 위험사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회가 위험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그 위험을 드러내놓고 논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독일 학자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실현한 데가 독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 70년대에 반핵운동이 일어났고 8, 90년대에 정치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원자력을 두고 정당 간의 논쟁을 해왔고 그 결과 독일은 이제 2022년이 되면은 원자력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하드로 던졌던 게 에너지 전환은 정치의 문제다. 그리고 여기는 국회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국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이 1980년에 앙케트 위원회라는 것을 연방의회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메르켈 총리가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1980년에 연방의회 차원에서 만든 그 앙케트 위원회에서 이미 그 1970년에 굉장히 반핵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그러면 원자력이라는 게 도대체 사회, 경제, 안전의 측면에서 생태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앙케트 위원회에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연방의회에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라고 했죠. 그 앙케트 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하면서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 4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원전이 없는 시나리오였어요. 그 원전이 없는 시나리오가 그 80년에 만들었는데 곧 이제 40년 후면 독일은 원전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 전환 지금 공론조사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공론조사는 공론조사대로 하되 이제부터 아주 긴 안목으로 우리 국회에서도 정당 간의 원자력 정책에서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이 무엇인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합의 위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그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